일단 부동산과 연금 하여튼 어떤 것도 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들어오게 되죠.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간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럼 갑자기 내 상가를 샀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도 않고 공실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내 노후가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아까 이제 디폴트 옵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디폴트 옵션이 되면은 그 이게 왜 위험 자산하고 그 분산되게 돼 있는데 디폴트 옵션은 100% 위험 자산에 투자하게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원래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 자기의 퇴직금이 관련된 곳은 위험 자산에 한도가 있습니다. 규정을 둬서 7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폴트 옵션은 그걸로 이제 100%까지 가능하게 해놨는데요. 디폴트 옵션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초저위험. 이거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우리가 예금이라든지 보험사의 GIC라든지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은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있냐? 뭐 예금 80%, 그 다음에 타겟 데이트 펀드 20%, 혹은 뭐 다른 펀드 20% 이런 식으로 섞어 놓고요. 예를 들어 고위험은 그러면은 TDF라든지 이런 걸 100%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100%라도 이거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허용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그냥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 상품을 자기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적격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어떤 기준이냐 예를 들어 제대로 분산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수수료가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다 심사를 해서 적격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12일부터 시행이 된다니까 예. 디폴트 옵션이 그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디폴트 옵션이 미국의 디폴트 옵션하고 조금 달라서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투자 상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밸런스 혼합형 펀드 한마디로 채권 주식의 비율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 이 펀드로 들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나의 주식 비중이 생애에 걸쳐서 쫙 줄어드는 이 펀드를 할 것인지 이걸로 이제 디폴트 옵션에서 사용자가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용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저위험이라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이 안에 혼합형 펀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예금과 타겟 데이터 펀드를 같이 섞어 놓았고 또 타겟 데이터 펀드도 또 여러 회사 거를 섞어 놨어요. 그래서 막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사실은 약간 원래 디폴트 옵션의 취지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중위험 상품을 택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안에 이제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주로 TDF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TDF의 빈티지라고 그러는데요. TDF 뭐 2040인지 2050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잘 매칭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중위험 상품이라고 하지만은 이 중위험 상품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하는 걸로 이제 한번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보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이런 거 볼 수 있는 능력 같으면 이미 디폴트 옵션을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뜯어보게 만들어 놨으니까 원칙을 정하셔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나와서 또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고요. 내 원칙을 지키셔야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금을 하더라도 단순히 2점 몇 % 이자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이 그 다음 해에는 뭐 이를테면 1억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1억 뭐 얼마를 가지고 그 돈이 또 불어나는 거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주식해서 조금 벌었다 조금 잃었다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으니까 중심 딱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원칙, 자기의 원칙을 정하는 네.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손해나는 거 절대 싫어. 물가보다
수익 금리가 더 낮아도 난 이걸 하겠다. 그것도 원칙입니다. 그걸로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리에도 마찬가지. 복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까? 무조건 복리는 넣어놨는다고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리 효과를 계산하실 때 70이라는 숫자를 잘 활용하시는 70이요. 예. 예를 들어 70이 나누기 금리 하면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 같으면은 우리가 70이 나누기 4 하면은 그게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18년 걸리게 되죠. 예. 그다음에 2% 같으면은 그러면은 36년이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금리가 수익률이 낮으면요.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돼야 복리 효과가 좀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4% 정도입니다. 예, 최소 4% 정도면은 18년 만에 2배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얘기 나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후는 내 집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월세 요걸 주고 현금 흐름을 좀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하고 연금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노후인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다 이게 불명확해요. 사람들이 연금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퇴직연금을 쌓아가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과 연금 하여튼 어떤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상품들은 다 단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좋다고 해놓으면은 그 단점이 부각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들어오게 되죠. 장점입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그냥 따박따박 일정한 돈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간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럼 갑자기 내 상가를 샀는데 사람들이 내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지도 않고 공실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내 노후가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노후 대책이라 해서 한 곳에 몰빵을 하시지 말고요.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산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 우량자산. 예,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우량자산, 그 주식을 하시더라도 우량 주식, 그 다음에 국가를 선택하시더라도 우량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통 이제 은퇴가 50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 이후에 소득 없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100세 시대니까 점점 길어지거든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고 뭐 변하지 않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가지는 의미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연금의 수익률을 더 높이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모두의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안전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 원리금 보장이 단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은 길게 봤을 때 내 상품의 자산이 물가 이상 구매력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게 안전한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원리금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상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지나면은 여러분들 예금의 가격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좀 떨어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은 연금을 열심히 적립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물가의 감가상각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이걸 일컬어서 예금이 가장 위험한 투자다, 위험한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위험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면 위험해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을 쭉 길게 보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식 수익률이 대략 7%, 연 7% 정도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도 이제 그게 같이 더해질 텐데 긴 단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구매력이나 물가 상승을 커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가격이 흔들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시면은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5년, 10년의 내 수익이 어떨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과가 왔다 갔다 해서 약간 괴로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감가상각 당하는 것, 그리고 구매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